우리 신군하고 저하고 뭐 투자 피트니스 이제 많은 걸 했는데 제가 사실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 지금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살아 있습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뒤에 후반에 나오겠지만 우리에겐 아직 3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방송 기다려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다행히 위로 올라가서 일단 뭐 어쨌거나 월요일 아침에 분위기는 좋겠죠. 물론 이제 그 이후의 현상은 우리가 보고해야 되죠. 혹시 또 나중에 얘기 드려질까 그러다가 잊어볼까 봐 항상 장주의 매매 동향은 30분봉을 보면서 기울기를 보시면 아주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주에 주장은 어떻게 보면 공포 도는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사실은 2주째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이 위로 갔을 때 조정은 어느 정도 알았죠. 그죠? 항상 우리가 예측과 대응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아마 또 신고 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더 강한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 그냥 가위바위보라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군가 맞다 해서 가위바위보 했을 때 상대방이 내고 그 다음에 내면 진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만 더 주시장과 연결시켜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위바위보를 2번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린 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기면 그냥 이긴 거고요. 즉 예측하는 대로 가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예측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대응이죠. 이게 상대방이 주먹을 내고 나오네. 보직을 낼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직을 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2020년도에 주가가 2, 3월 때 급락을 줬을 때도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그때도 여기처럼 이렇게 강조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부위험이 있었어요.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여기 종목을 매도할 때도 이 부위험이 오면 얘는 그냥 못 갑니다. 급락 등의 부위험이 온다면은 반드시 옆에다 완만턴을 줘야 돼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작년 2020년 3월 달까지 급락을 줬을 때 거기는 5일설의 부위험이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주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두대 맞았어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항상 제가 여기서 방송을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항상 점심시간에 대응의 전략을 말씀을 드려요. 얘가 맞이전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단어는 작년에는 부자 됩시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드렸고요. 올해는 쫓아가면 큰일 나십니다. 리밋 공략. 그냥 밑에 가면 줍줍했다가 올라가면 던져준 전략이 되고 장유라는 것을 100이라고 친다면 미안하지만 항상 제가 이럴 땐 뭐 여러분들 제가 이럴 때 무조건 많이 간다면 좋아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부자 됩시다. 바이홀드 배당 받읍시다가 가장 주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갑시다가 아니라 올라갈 때는 줄여주고 작년이 100이라면 올해는 한 30 정도만 목표로 삼으십시오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면 작년에 100인데 근데 여러분들 주식상에서 30이면 더군다나 지수가 30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anyway 우리가 예측과 대응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요 날입니다. 주가가 가다가 장대 음봉. 얘가 올라가다가 내가 매도를 때릴 때 가장 많이 내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가다가 장대 음봉을 주면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갈 때 이거를 물수제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시자면 강가다가 돌을 던졌을 때 이것이 얼마까지 날아가겠느냐, 즉 지수가 얼마까지 가겠느냐, 전 이런 거 예측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예측해봤자 그건 맞을 수도 없고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도 아마 알 겁니다. 근데 이 돌이 언제 가라앉겠냐고 했을 때는 현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이게 강가에다 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이 일단 물에 한번 닿았을 때 조만간 저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즉 그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장대음봉을 줬을 때는 항상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짱대음봉 주면 여기도 짱대음봉 주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트윈 캔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과 대응이 뭐냐면 저도 주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어요. 다만 얘는 그냥 못 가겠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점심 방송에 제가 어땠냐면 의미선 얘기하면서 얘는 3,300은 그냥 못 가요. 그죠? 아마 찐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의미선 세계라고 그래요. 위에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 위에 있니? 전고점이 위에 있니? 아니면 여기처럼 100분단 심의선이니? 이걸 의미선 3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보도 할 수 있고 전문가도 할 수 있고. 다만 차이점은 누가 그럴듯한 논리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냐를 갖고 예측하는 거고요. 예측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이거는 몇 가지의 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뭐 그래프를 제대로 들어가냐 설명하면서 여기 우리 도움을 주고 있는 여기 스태프가 있는데 여기서 젊은 친구들 어제 비트코인에 관심 많잖아요. 저희 비트코인 그랬네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은 저런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강의를 좀 거기에 맞게끔 한번 커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개념이죠. 자, 어쨌든 얘가 그냥은 못 가. 그때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주가 그렇게 내리칠 줄은 몰랐어요. 다만 얘는 부유업이니까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떠야 할 자리에서 뛰지 않고 얘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뭐지? 바로 그때 코로나 바로 그 사건이 터졌던 그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네가 조정을 받겠지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조정받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바로 여 위에 그림 잠깐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뭔가가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얘가 뭔가 반쪽 이상해. 그럼 나는 일부 조심하는 겁니다. 이젠 완전히 조심해야 되네.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특히 얘는 하나 부담스러운 거 뭐냐면 60일선이 얘가 5파동에 가 있거든요. 한번 카운팅 한번 해보시면 파동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얘가 5파동에 가 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쪽을 보면 이쪽도 부위 온 다음에 처음엔 버텼죠. 버텼다가 뒤에 가서 밑으로 훅 빠지면서 주말증에 대폭락을 주면서 밑으로 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예측과 대응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월초 아래로 갔죠. 어떤 분 제가 너튜브에서 강의하니까 소장님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소장님 요번 달에는 발해 방향 위 아니었나요? 그렇죠. 얘가 요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위로 올라갔었는데 얘가 발해 방향에 바뀌었죠. 그렇죠. 적벽대지수 보면 제갈량이 발해 방향을 의미해서 화공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 보잖아요. 발해 방향이 바뀌었으면 남풍에서 북풍으로 이게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걸 대응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도 여기서 관리하는 데 실패를 했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Don't worry.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조금 아까 신군 그런 얘기했죠. 한 척의 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척의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숨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따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그래? 항상 제 강의는 Y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 너 왜 이렇게 빠졌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튜브고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들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그걸 어떻게 다 그걸 소화해서 매매 방법을 결정합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프라이머리 키가 뭐고 세컨더리 키가 뭐냐라는 것을 가장 봐야 돼요. 뒤에 가면 내가 저걸 봤었구나 라고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저건 틀렸던 거구나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팩트체크를 하죠. 자,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빠졌니 할 때 역시 딱 떠오르는 게 계시죠? 그겁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부터 쭉 위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할 때 한 가지 점검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환율 그래프로 그러면은 경기 이렇거든요. 그것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 환율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여러분 만약 이 그래프가 삼성전자 그래프다라고 마음 먹어보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 얘 삼성전자 주가 올라갔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얘가 내려가면요. 삼성전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대신에 우리가 소위 원달러 원래 기준은 달러가 기준가 달러 원 그래야 맞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원달러 그러죠. 그 원달러 그래프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처럼 얘는 달러라는 주식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가 올라갔지? 달러가 올라갔어. 달러 강세구나. 그럼 얘가 내려가면 달러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 달러가 올라간 걸 갖고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그 내용을 보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음모론이 지금 득실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너튜브나 이런 데서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시죠? 보통 제가 다른 날보다 제일 바쁜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그냥 제 취침 시간이 2시입니다. 아직까지 좀 무능한가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음모론에 걸친 얘기들,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모양을 보여줬는지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숙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환율의 그래프랑 똑같이 힘줬던 것이 뭐냐면 바로 외국인들의 매매죠. 뭐 기관들도 중간에 매도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이 날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음모론의 중요한 날짜가 8월 9일 요 줄거리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갖다 때리니까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반도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를 때린다는 것은 한국을 떠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일부에서 뭐냐면 셀 코리아, 한국을 떠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환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를 때리고 있고, 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하나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간다면 주식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뭐를 때릴까요? 빙고, 답 나왔죠? 채권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주식을 때리면서도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매도를 떼지 않고 오히려 샀다. 이건 그러니까 셀코리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렇게 때리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감을 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앞에 한번 보시죠. 10,000개, 15,000개, 한 20,000개. 그럼 여기도 봤더니 한 30,000개 정도 이상을 외국인들 매도를 때렸죠. 여러분들 이 선물은 소위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살 때 내가 어떤 걸 주식을 사서 제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주식이 10% 올라간다면 선물은 무려 그러니까 7배 내지 8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구축할 때 정말 이들이 셀코리아 만약에 대한민국을 팔고 떠나간다 그러면 이들이 먼저 어디 갖다 때리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선물해서 매닥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너튜브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음모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내용들 보면 그럴듯하죠. 뭐 김은희 작가나 뭐 킹덤의 킹덤의 작가 저리 갑니다. 아주 너무나 아주, 물론 이제 그게 스토리텔링이죠. 우리가 그걸 예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대응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응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얘가 장대음봉인지 V자형인지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신시 한 척에 배가 남았을 때 저게 뭔지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의 귀중한 재산을 그냥 막무가내 갖다 쏠 수 있을 것인가. 또 요새 또 하나의 저게 되는 게 있죠. 삼성전자와 SK하니까 내려갈 때 아주 재밌습니다. 폭락을 줄 때 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무슨 소리냐.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큰일 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요? 이것도 저는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좀 이따 10시 반에 정확하게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얘가 지금 이렇게 외국인 선물을 때리니까 셀코리아 첫 번째, 채권이 아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께 파생을 조금만 공부하시죠. 아니면 내가 파생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딘가 여러분들이 종목의 너튜브만 10개, 20개 구독하지 말고 이런 전략, 우리가 전략가라고 그러죠. 이 전략을 하는 쪽도 한두 개 정도는 들어야 내가 빅픽처의 그림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께 여러분들 2020년 이제 부자 되십시오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 주가가 어떤 급락장이 남겨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근데 올해는 한결같이 여러분들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있었죠. 주가가 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요것이 끝났는데 한 번 더 있다고 그랬죠.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가봐야지 믿죠. 글쎄요. 우리 친구는 아마 믿을 겁니다. 워낙 어렸던 시절에 한 척의 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세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너튜브 상에서 어떨 때는 제가 얘기할 때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고 부정의 신호를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뭐라고 속칭 저를 까면 누군가 거기다가 저를 대신해서 아니야, 김 소장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뭘까요? 찐팬분들입니다. 왜? 그분들의 제 곁에서 계속 봐오고 계시거든요.
작년서부터 미국을 투자하십시오라든지 여러분들 올해에는 힘들어요. 한번 때리고 다시 가야 돼요. 또 얼마 전에 주가가 장대문 내릴 때 일단 여러분들 캐시는 반 정도는 박아야 됩니다. 왜? 밑에서 소위 그럼 장이 끝났나요? 아니요. 더 싸게 살려면 위에서 때려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만년고 고장난 열치처럼 매매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합니다. 이럴 때도 시로 팍팍 누르면 뭘까요? 하나도 했지 않은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세상에 주가가 폭락을 주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낫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애널 쪽에 가까운 거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과 애널과 트레이딩, 이게 소위 삼각편대가 돼서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과연 셀코리아일까라는 겁니다. 얘가 또 내려가니까 뒤숭숭하죠. 거기다가 테이퍼링이 이번에 7월 미국 증시가 왜 순간 급락을 줬고 우리가 왜 크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가 테이퍼링은 내년 한 1월 정도 돼야 시작할 거야.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어떻게 했냐면 빨라야 이번에 8월 26일 날 동그라미 쳐놓으셨나요? 아주 중요하죠. 잭슨홀 미팅 26부대 28일 날 잭슨홀 미팅 열리는데 그때 가서 할 거야. 아니면 한 9월 정도 돼야 테이퍼링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할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상대방이 저는 주먹 걸릴 줄 알고 보지를 읽고 있었는데 가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7월 달에 FOMC 회의록이 발표되자마자 기겁을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빨리 얘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럼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go, no.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지금 셀코리아하고 이 장은 그대로 끝나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겐 아직 3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그냥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이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짱떼목 나오면 부유하면 좋은 말이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것이 아닌 게지요.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받아보시죠. 자, 셀코리아인가? 첫 번째, 채권에서 그게 아니었다. 두 번째, 숨어있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생하신 분들은 여기 선물인데 선물은 만기가 몇 개월마다 있는지 아십니까? 3개월. 그렇죠. 네. 예, 자동으로 알아서 또 오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은 매월 만기지만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거든요. 그러면 3월물 있고 6월물 있고 9월물 이렇게 3개월마다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포션을 구축했을 때 그 포션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다음 월물로 가져가는 걸 뭐냐면 그걸 롤 오버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아까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프 잠깐만 볼까요? 시중에 나온 음모론이 뭐냐면 요거 일부러 외국인들이 팔아서 해쳐 드시려고 일부러 올렸다가 밑으로 팬 거야라고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지만 노. 아마 그 사람들은 파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 이게 좀 환율이 여기까지는 안전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팡 뜨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 외국인들도요. 선물 포션 같은 거 보면 약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거 여러분들 보기 계시죠. 그죠? 뭐 얘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외국인들 전부 다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들도 이쪽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보다가 의외 사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매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채권을 털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까 롤오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3만 계약을 때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3만 계약을 때렸지만 얘들이 이미 3만 계약을 품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롤오버에서. 이해가 갈까요? 그러니까 6월물에서 9월물로 넘어갈 때 이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보이지 않는 히든 카드에서 3만 계약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니까 이따 먼저 여기서 먼저 이 포션을 구축하면서 이쪽을 때려나가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이 뭐가 결부가 된 겁니까? 이때 마침 모건에서 이거 반도체 꼭지로 쉽게 하면 꼭지론이잖아요. 꼭지론 아니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모건 스탠리가 맞을까요? 골드만삭스가 맞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결국은 모건 스탠리 얘기대로 반도체가 내려가니까 모건 스탠리 얘기가 맞겠구나. No.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시장에서 모건 스탠리 얘기대로 주가가 빠져내려가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찬바람 좀 불고 뒤에 가면 결국은 골드만삭스가 또 맞았다는 거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두 개가 어느 것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무엇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트렌드 팔로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세가 그렇게 흘러가면 아 지금은 모건 스탠리의 흐름대로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주변적인 환경이 딱 모건 스탠리의 얘기가 딱 맞도록 돌아갔어요. 뒤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셀코레가 아니다. 채권도 안 떠나고 있고 이들이 이미 3만 계약을 품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뒤져본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는 게 보통 우리가 왜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터지면은 달러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IMF 때라든지 아니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든지 보면 아시잖아요. 위기는 미국에서 터졌어도 우리가 미국의 달러는 강하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있었지? 그때 이렇게 가르쳐드린 거 있었죠? 뭐였었죠? 빅스하고 그다음에 하이드 펀드였었죠. 요걸 한번 보시죠. 자, 빅스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0년 3월 19일입니다. 빅스가 쭉 올라가다가 빅스가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짱대 뭐 이걸 음포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확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나 이제 꼭지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뒤집어 놓으면 이게 주시장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는 안전자산 쪽을 보는 거고 이게 여기서부터 꺾어지면 그때부터 위험자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얘가 지금 어떤가?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얘는 눈에 보이죠? 이건 안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게 만약에 제가 이 환율의 이걸 동향을 보면서 좀 더 그럼 음모론이 아니면 도대체 얘는 왜 그런 거지? 라고 뒤져본 겁니다. 얘를 뒤져봤는데 이쪽을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보니까 빅스는 눈에 안 띄잖아요. 즉 얘가 만약에 그 정도 갈 거면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누구나가 눈에 봐도 되는데 길게 보니까 안 보이죠. 좀 더 자세히 가서 보면 밑에 가서 보면 여기서 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일찍 나누어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도토리 키즈기시 여전히 얘는 도토리 키즈기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이거 글로벌적으로 현재 의미점이 이게 무너지는 게 우리만 무너지는 거냐? 전 글로벌이 무너지는 거냐? 글로벌이 무너지면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괜찮은 거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 뒤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잡고 있죠. 그럼 이제 하는 거죠. 잡고 있어요? 그러면 잡고 있으면 보면 정말 잡고 있잖아요. 그럼 가다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즉 누군가가 단단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버팀목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미국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 테이프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미리 이렇게 들어갈게요. 미국은요. 아직도 미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국은 만약에 테이퍼링 때문에 급락을 준다면 참가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찬스다. 왜? 무슨 국뽕방송입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 어디다 투자해요? 주식에서. 우리나라만 투자합니까? 아니죠. 해외에다가 60% 쏘고요. 우리 국내 주식 40%밖에 안 해요. 그러면 누군가 비난합니다. 아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해갖고 우리나라 시장을 받쳐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분 과연 자기가 국민연금 받을 때 만약에 국민연금이 손실 나서 당신은 요거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제품도 외국에 수출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글로벌화 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면 빅스 괜찮은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 빅스 M이라는 것이죠. 요거 미디움이요. 보통 얘는 아까 빅스 Y는 ETF 중에서 숏텀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미디엄 텀인데 얘는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죠. 우리가 했던 트리플 B 이하의 소위 정크본드 하는 ETF 쪽이라는 거죠. 이게 이 밑에가 자르실 것이 얘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역시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우리가 보통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에서 위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말 위험하면요. 얘가 폭락을 줍니다. 뭐가요? 꼭 하나 알아놓으시오. 하일드 이 펀드의 ETF가 폭락을 준다는 거죠. 얘 아직 멀쩡하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why? 왜 그런 거야? 그런데 또 하나가 등장했다는 거죠. 아까 날짜 8월 9일, 8월 10일 거기를 잘 받는다. 이게 결국 등장한 겁니다. 알았어. 야 북한발 리스크구나. 왜? 얼마 전에 누가 떠들었습니까? 여기 김여정이 떠들고 김영치 떠들었죠.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들 한미연합훈련에 너희들 본때를 보여줄 거야. 결국은 그거잖아요.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잖아요. 또 이게 유튜브 공간에 진리비하게 떠들어 다닙니다. 이거 북한발 리스크야. 왜? 얘들이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걸 했을 때
항상 얘는 뒤끝이 있더라. 얘 그럴 겁니다. 얘도 뒤에 가서 뭔가 또 이렇게 야 우리 살아있어 이렇게 성질 한번 부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을 왜냐하면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그거 아시죠? 작년에 비해서 얘가 10분의 정도로 규모가 축소돼서 얘가 진행된 것들이고요. 다만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이게 한미 연합훈련하는 사이클하고 이게 맞아져서 올라가니까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뒤져보시오. 뭐라고 나냐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6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야 이거 드디어 이제 또 큰일 났구나. 그때 매스컴에서 뭐라 하냐면 동해상에 동해 어딘지 아시죠? 동해상에다가 항행 경보 발령 발령을 무슨 하면 이거예요. 야 조만간 무슨 폭탄 떨어질 테니까 니들 거기 다니는 배들 조심해. 야 하늘 나는 비행기들 야 이거 폭탄 날아가 조심해. 이게 항행 경보 발령이거든요. 이게 매스컴에서 딱 때려보니까 사람들은 또 그냥 왜냐면 이거 딱 나오자마자 유튜브에서 빨리 방송하면 클래스가 왕차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발령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뭐 유력 일간지는 빼놓고요. 그 유명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뭐냐면 그럼 결론 미사일 발사했느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미사일 발사하자는 거 이거 아무래도 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한 거야.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기후가 좋지 않아 갖고 이거 못 쏜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건모의 핑계죠. 핑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우리가 팩트를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환율과 연결돼 있고 과연 셀코리안과 연결돼 있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항행 금지 경보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 북에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러시아가. 해프닝인 거죠. 일단. 해프닝인 거죠. 환율 올라갔는데 북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러시아가 그 지역에 군사 훈련하기 때문에 이걸 경보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북한이 누굽니까? 야 우리가 조만간 거기다 쏠 테니까 항행 경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데인가요? 그렇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나오는 태도를 보면 그죠?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북한이 지금 만약에 미사일 발사하고 뭐고 하고 있다 이거 난리 나는 거죠. 더군다나 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대면도 안 한 상태였는데 이거 굉장히 하는 거죠. 그럼 얘들 어떻냐? 사드요. 동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쪽이요. 서쪽에서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동해 원산 앞바다 지들 그 구역에 떨어지게끔 쏘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쐈는데 어디 일본을 지나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이게 해프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정찰 비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원래 북한이 했던 특이동향 없이 하계훈련 중에 하나지 아니다. 다만 하나 이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강도. 왜 자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한번 투정 부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강도의 도발 이거는 여전히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에서 나오는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문사에서 발사는 탄도미사일 정도 가능하다. 그럼 이거 뭐야? 환율 상승 여기에는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답을 찾았습니다. 벌써 30분인데요. 뭐 뒤에 거 알아들어도 맞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네. 정답을 찾았습니다. 야, 환율은 왜 이렇게 얘가 두개 맞을까? 그 정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뭘까요? EM. 뭡니까? 바로 MSCI에 있는 이머징 마켓 시장 쪽의 ETF입니다. 얘 보십시오. 난리죠. 여기서 또 특이, 여기. 아까 제가 8월 9일, 10일 정도를 보라 했죠. 여기서부터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EM이 뭐냐? 이게 아까 했지만 이머징 마켓에 있는 ETF거든요. 얘들. 그러면 이 EM에 포함된 탑10 국가들을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강한 게 인디아, 요 정도만 강하고요. 다른 나라들, 뭐 홍콩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차이나 또 올라가다 제가 두드만다 그랬죠. 얘 올라가 위에서 두드만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 여기 보면 뭐 브라질, 뭐 기타도, 러시아도 좀 괜찮았어요. 그다음 약간 두드봤고요. 뭐 특히 여기 타이랜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머징 마켓 시장의 확 밑으로 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셀코리아가 아니라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 아시아권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홍콩이 약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또 하나, 대만 가꾼 짓을 하고 죠. 보십시오. 휙. 그럼 이렇게 휙 빠졌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가 뭘까요? TSMC요. 얘가 이렇게 난리가 났죠. 이게 밑으로 내리치면서 결국은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가 금전출력계라고 하죠.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뭔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내가 위험하면 그걸 처분할 수 없으니까 내 안전한, 뭐 적금을 깨서 그걸 커버한다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금전출납기로 소문나 있죠. 막강한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야, 아시아 마켓이 힘들어. 이머징 마켓 시장 쪽이 힘들고 뭔가가 기미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빨리 현금으로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거. 어느 나라일까요? 빙고.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려가기도 하지만 또다시 평온해지면 어딜 먼저 살까요? 그렇죠. 우리를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얘는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자가 끝나지 않았다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드디어 개인 P2 25조 사상 최대 그루고 담보부정 얘기 나오고 깡통 매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어떻게 잡아봤느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돌려보시면서 제가 조금 좀 말이 하고 싶은 건 많고 있는데. 자, 외국발 급락장. 셀코리아? 노노노노. 음모론? 노노노노.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 결국은 이 이머징 마켓 쪽이 위험하면서 우리를 팔았다. 그럼 why? 왜 그렇게 갖다가 팔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비밀은 바로 지금 미국은 부서시아까지 3방까지 놓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머징 마켓 쪽 이런 쪽은 여러분들 이거 맞으셨나요? 한 번 정도 맞으셨나요? 저는 예약자입니다,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맞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아마 맞아봤자 한 방. 아니면 뭐 맞았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델타 변이 때문에 위험했던 그 여행주나 호텔주나 보면 이젠 가겠지 그러는데 아직까지 좀 밑에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이 외국인들 하여금 야, 이거 델타 변이 문제가 아직까지 심각하구나. 그러면 아직까지 이쪽은 위험하구나.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데 그걸 대신 어느 쪽을 갖고 리스크 관리한 겁니까? 우리아시아의 선물을 때리면서 이쪽에 리스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보지 마시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바닥 찍을 때 항상 나타나는 거 있죠. P2가 항상 나오죠.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P2가 드디어 공포에 들어갔습니다. 왜? 담보 부족 때문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렇다면 투매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제가 좀 이따 시간이 안 되면 10시 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워낙 위중한지라 제가 좀 다른 때보다 조금 요 내용이 길어지고 있으면 조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2 무려 25조. 일부 중고사는 이제 담보융자 중단하고 내부 지타 못하게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팩트 체크였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채로 자 한번 보시죠. 아, 결국 얘가 바닥권에 오긴 왔구나. 우리가 쪼내는 왔구나. 다만 이제 시그널을 저랑 찾아야겠죠. 이 시그널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나 SKI 할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까요? 아니면 일부대로 무슨 소리야? 여기 들어봤자 의미가 없어.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건 아마 제가 잘 맞힐 겁니다. 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얘가 2018년도 12월입니다. 바로 여기 있었죠. 주가가 며칠 전에 지난 주 중에 올라갔을 때 얘가 강하게 올라가지만 한 번 더 내리치면서 저점을 깨요. 참 그때 가슴 아팠어요.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바닥 찍었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제 이 그래프 이제 점심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확 빠졌죠. 근데요, 중요한 게요. 얘는 지금 1차 투매에 의해서 2차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코스피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2019년도에 우리가 빅마켓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도 바로 뭐가요? 바로 P2 깡통 담보부족 얘기가 단골처럼 등장하는데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 드디어 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여기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 뉴스 보면 얘는 아직 줄줄 흘러내리죠. 그죠? 이럴 땐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미리 산다고요? 여러분 조폐공사에 친척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또 오해받으실까 봐. 그런 뜻이 아니고 강의를 아니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려갈 때 미리 떨어지는 칼날 잡는다? 이거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얘가 멈출 때 어떻게 되냐? 칼이 딱 꽂히면요. 어떻게 보면 칼이 드르륵 떨립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실속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냐? 아닙니다. 이건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상에서 이게 떠들려면 딱 두 가지 보시오. 이걸 말하는 사람의 경력을 한번 보십시오. 기관 매니저나 기관 출신들은 미리 떨어지는 칼날 잡으라고 할 겁니다. 왜? 이들은 그냥 자기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갖고 베팅하기 때문에 바닥을 내려가려고 바닥존에 들어올 때 미리 사고 바닥을 재면서 하고 계속 쏘기 때문에. 접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총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맞느냐는 겁니다. 이건 내가 누구한테 맞느냐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기관들은 맞는 겁니다. 기관들은 떨어지는 칼날 잡아야죠. 얘가 바닥 찍고 돌아선 다음에 잡으면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기관 메이저 출신들이나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주로 떨어지는 칼날 잡으라고 아마 방송할 거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닌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보고서라고 할 겁니다. 근데 한익스는 살짝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죠. 이게 지난 2주일 동안의 모양입니다. 위에는 삼성전자의 모습이고 밑에는 한익스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를 오로지 온유한 걔들만 사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들 한 톨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죠. 뭐가요? SK하이닉스는 걔들은 위에서 때리고 드디어 외국인들이 입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으냐고요? 똑같다. 아니죠. 누가 먼저 여기서 해서 드르륵 떨리냐? SK하이닉스가 먼저 드르륵 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계속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까? 여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죠. 엠파도요. 아까 제가 3번의 기회했다고 그랬죠? 한번 보실게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갔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신공 같은 경우 특히 알 겁니다. 얘가 내려갈 때 이게 여기서 오는 이게 바로 엠파동입니다. 이 엠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 엠파동이 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만약에 끝났어도 설령 백과양보에서 이장이 끝났어도 인덱스만 깨진 겁니다. 뒤에 뭐가 되냐면 패턴인데 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 3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올라가서 우리가 월요일 올라간다. 이게 올라갈 때 아직까지 이게 외바닥점이에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두 번째 튕겨 올라가든지 아니면 얘가 월요일날 얘가 드디어 됐어. 얘가 시작됐을 때 무조건 월요일장은 폭등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렇다고 폭등 줬자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왜? 바로 8월 26일 날 잭슨 밀팅도 있고 그런데 얘가 뭐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같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3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건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